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이나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단체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를 은밀하게 움직이는 집단들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딥다크한 커넥션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악마의 집단을 예로 하나 들자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어둠의 이단아라고 할 수 있는 CIA에 대해서 좀 후려 까볼까 합니다. CIA가 기업과 금융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테러나 마약뿐 아니라 미국의 국방력과 그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통해서 국가 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도 부여받고 있으며, 특히 고위층 소수자들의 정치 자금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은밀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열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영상을 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딥다크한 세계로 떠나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CIA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CIA 설립 이전부터 이미 국가적 규모의 여러 정보기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연방수사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FBI죠. 자, 이러한 정보기관들이 제각기 첩보 방첩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은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일도 매우 많았고, 또 오사분열로 쪼개져서 상호 간의 경쟁의 심화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 정보 수집 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바로 미 전략사무국 OSS를 설립합니다. 전쟁 중에 OSS는 정보 요원을 작전 지역에 투입을 하고 대외 정보 수집을 기초로 각종 정보 활동을 벌였던 기관이었지만,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에 이 전쟁 종전과 함께 해체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은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하면서 그 산하에 CIA를 발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CIA는 글로벌 정보 수집과 특수 공작의 임무를 은밀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CIA의 주요 임무는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의 이런 특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의 고위층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벌써부터 쓰레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CIA가 가져오고 있는 고위급 정보들은 전부 그들만이 알고 있고, 밑에 있는 수족들은 그들이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절대 다른 이들이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CIA 요원들은 대내외적인 특수 공작 임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조직 첩보 활동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 9.11 사건 이후 대테러전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도 스파이들, 즉 특수 공작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더욱이 CIA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러한 중앙 정보국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전 세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IA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스파이를 뿌려대고, 그 스파이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각국의 비즈니스 상황과 산업, 금융, 기업, 미디어, 이 모든 분야에 바로 미국 정부와 소수의 엘리트들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현재 그들이 지금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자면 NSA를 통한 민간인들의 대량 감시,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국제전쟁의 개입, 미군을 스카이넷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군사 계획을 이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계획들은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불법적인 일도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집단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들자면 코카인 밀반입이 들통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반입 중에 1톤 분량을 시중에 유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반입을 한 나머지의 마약들은 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제약회사의 이런 약의 재료로 리베이트를 받고 팔았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마약을 포함한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동계 BCCI 은행을 통해서 CIA가 중동의 마약과 무기 밀매 자금 루트로 이 은행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리비아 등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수년 동안 스위스의 핵 밀매업자들과 은밀한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국제 금융거래도 감시를 했습니다.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국제 금융거래 자료를 수시로 무단으로 제집 드나들듯이 비밀리에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술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CIA 쪽에 몰려 있다는 것도 맞지만 이들은 그림자 네트워크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감시와 해킹을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 IT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히 해킹 프로그램의 기술도 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IA는 1999년에 이제 자신들이 쓰고 있는 프로미스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새 기술, 유용한 새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할 필요성을 찾게 됩니다. 결국 CIA는 자체 벤처 투자 회사를 할 수 있는 인큐텔이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인큐텔이 진행해온 투자 중에 100여 건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전히 현재까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자, 운용 자금도 연간 최소 1억 2천만 달러, 즉 134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벤처 회사가 말이죠. 그리고 벤처 회사에 대한 이 투자금 대부분은 바로 CIA에서 부담을 하고요. 자, 그 밖에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국방부 등도 이 인큐텔의 소액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모든 자금은 다 세금입니다. 자, 인큐텔의 설립은 이미 1990년대 말 조지 테닛이라는 사람, 즉 그 당시에 CIA 국장의 권고로 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큐텔이 다른 투자 벤처 회사들과 다른 점, 바로 비영리라는 것입니다. 수익을 만들어내기보다 CIA 임무에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이 자금들이 투자됐던 겁니다. 그러나 인큐텔의 설립에 대한 이런 계획은 그보다 더 일찍이 이 펜타곤, 즉 펜타곤이 하이랜드 포럼이라는 자체 민간 부분 팀을 설립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그러한 벤처 회사였습니다. 아무튼 하이랜드 포럼으로 알려진 이 포럼장을 통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 국방부와 군대, 그 밖에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 사이에서 상당히 사교장적인 역할을 이 하이랜드 포럼이 해왔습니다. 자, 결론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뀌고 새로운 행정부의 변화가 분다해도 펜타곤과 CIA의 중추적 실권자들은 바로 이 하이랜드 포럼이라는 사교 클럽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고, 특히 이 실권자들, 이 금융권과 정책의 실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 감청계획, 감시 감청계획의 이 일환을 바로 국방 정책의 명분과 엮어서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해 줌으로써 이 CIA의 힘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CIA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부즈 알렌 해밀턴과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과 같은 거대한 방위 산업체에 흘려줍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체와 정부의 방위 사업,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무기를 팔아야 되지만 무기를 양쪽 나라에다가 전쟁이 나고 있는 양쪽 나라에 팔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나 미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때 바로 불법 브로커를 우회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무기 밀매도 함께 수출함으로써 이들은 양국의 무기를 팔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불법 브로커의 은밀한 거래가 탄로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불법 무기 브로커의 책임으로 모든 여론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돈의 영혼을 파는 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은 막대한 돈과 수익을 만지는 대신에 진실을 항구하면서 그 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불법 브로커들이 진실을 함구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 CIA는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라도 암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즉시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뒤집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는요, CIA를 그림자 정보 암살 집단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림자 네트워크가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민간 계약자들과 이 광대한 그림자 네트워크 사설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광대한 사설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저것을 담아둘 수 있는 광대한 데이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CIA와 다르파는 자신들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놔야 될 그런 장소가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소를 지목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데이터를 관리해줄 만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설망으로 이용되는 기업이어야 하겠죠. 자, 때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자, 이들이 처음으로 자동화 웹 크롤링 및 페이지 순위 지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개발했던 이 어플리케이션은 결국 구글의 검색 서비스의 모든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NSF, 나사, 다르파의 합작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DLI 프로젝트에서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업을 대신 수행했던 결과로 나온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이 구글 검색 엔진 개발 과정 중에서 이 검색 엔진 진행 상황의 흐름을 누군가로부터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트라이징엔 박사와 스타인하이저라는 두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의 진행 상황과 개발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세르게이 브린이 보고했던 이 두 자들의 정체는 바로 정보 보안 및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미국 정보 커뮤니티 연구 프로그램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징엔 박사는 제프리 울먼과 레리 페이지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막대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재는 IBM의 연구원들이 그 뒤를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저들의 무한한 지원금을 기반으로 받고 개발을 성공한 브린과 페이지는요, 1998년 9월에 트라이징엔 박사와 스타인하이저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달
바로 보고를 끝낸 그 달에 바로 공식적으로 구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결국 세르게이 브린이 설립한 구글과 페이지랭크 시스템은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스탠포드에서 개발이 됐고 설립이 된 것이며, 그것이 현재 저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IBM과 NSF, 히타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 페이지랭크 연구와 구글 설립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금을 밀어줬다라는 거. 결국 구글의 페이지랭크 역시 이 거대 프로젝트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구글이 설립되던 그해 이 트라이징 햄 박사와 함께 국방부가 추진했던 큐리프록스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개발이 됩니다. 이 큐리프록스는 이미 스탠포드에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의해서 제프리 울먼 박사에게 지시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어낸 페이지랭크의 일부분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구글이 저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말이죠, 여기에서 정보를 추출하거나 해석하는 이러한 기능이 매우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큐리프록스라는 이 시스템과 페이지랭크, 구글의 페이지랭크는요 거의 한 몸이라고, 이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이 큐리프록스에 대한 논문이 제프리 울먼 교수의 이름으로 저술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 즉시 학술회의에서 발표가 됐고요, 텍스트에서 지식을 발견하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CIA에 대해서 제가 너무 딥다크하게 음모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IA가 사실 이런 음모론이다 라고 떠벌렸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닉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피닉스 프로그램은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IA, 미국 특수부대, 남베트남과 호주 기밀부대가 공동 참여를 했는데,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적군이 아닌 민간인을 암살하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965년에서 1972년까지 민간인들이 고문, 납치, 그리고 살인을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부는 당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전 CIA 요원의 에드워드 스노우드는 미허가된 미국 안보국에 기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통신 회사들과 같이 운영한 감시 체계에 대한 사실을 이 스노우든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죠. 자, 이 뜻은 미국과 주요 서방국 국가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CIA와 미 정부를 통해서 모두 감시하고 있었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쿠바에 대한 전쟁의 이 정치적 여론 지지를 올리기 위해 미국 내에서 테러 작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작전에는 거리에서 쿠바인들로 위장한 채 미국 시민을 총으로 쏴 죽이기, 쿠바 난민들을 바다에서 익사시키기, 수도권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리기,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비행기를 납치해서 테러하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공격들이 피델 카스트로와 쿠바 난민들이 벌인 일이라고 증거를 조작한다라는 이러한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중 가장 끔찍한 것은 대학생을 태운 비행기를 쿠바 비행기가 격추하도록 이렇게 꾸미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스노우드 작전은 현재 9.11 테러 사건에 비교해보자면 왠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구석이 아주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K 울트라, 즉 CIA의 정신조작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음모론은 CIA가 사람의 정신을 조작한 실험을 1950년부터 1970년에 미국 시민들에게 꾸준히 해왔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직접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CIA는 주로 약물과 전기, 최면,
감각 둔화, 언어 및 성폭력, 고문 등 대상의 행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 병원, 감옥, 제약회사 등을 포함해서 80개의 기관에서 총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는 것은 1977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CIA 국장이 1973년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처벌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마약이나 무기, 밀매를 떠나서 이런 끔찍한 프로젝트들도 현실로 진행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모르게 또 어떠한 프로젝트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프로젝트, 대중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실험은 결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표고요. 자, 첫 번째 맨 왼쪽 거, 이게 마약의 루트입니다. 자, 마약의 루트 대부분 월가에서 일단 돈 세탁을 하고 이 마약을 몰래 밀매해 옵니다. 이 몰래 밀매해 오는 이 지역은 바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은 대부분 제약회사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서 마약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주로 정치자금 로비나 아니면 무기 거래 비용으로 대부분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IA가 항상 자신들의 새로운 정보 수집을 위한 기술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사와 IBM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나사와 IBM은 이 새로운 숙제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이나 기본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에 성공한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다던가 아니면 자신들이 정보 수집을 위한 필요한 그러한 매개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돈을 버는 방법, 즉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CIA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각국의 스파이들을 이용한 정보를 통해서 이 전쟁이 최대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CIA가 가장 크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 바로 전쟁 루트입니다. 이 전쟁을 최대한 오래 끌 수 있도록 CIA가 이 교란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각국의 스파이를 이용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방위산업업체가 무기를 오랫동안 팔아야 많은 이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식적인 무기 루트의 판매는 주로 미국 대통령이 팔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루트로 파는 것은 바로 불법 무기상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무기를 팝니다. 그리고 그 돈 세탁의 핵심적인 이 거처로 중동의 BCCI 은행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의 구분 없이 물건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이용해서 무기를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영화 로드 오브 워의 이 끝 엔딩 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법 무기 상인인 나는 국가의 필요악이다. 결국 나를 감옥에 가둬봐야 국가의 권력자들은 곧 다시 나를 풀어줄 것이다. 왜냐?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자가 바로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의 무기 판매 최고의 영업사원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이 영화 마지막 대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바로 필요악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자신이 정의로운 척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필요악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는 경제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경제, 금융, 전쟁, 테러, 밀매어, 암암리 암거래까지 다 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와 변수를 알지 못하면 경제 하나만 안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유명 거물급 인사들은 대부분 저 루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의 흐름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자, 지금 뉴스나 TV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을 어떤 시점으로 이제부터 봐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앞으로 바라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다른 눈높이로, 다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연보다 필연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은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